안녕하십니까. 온라인 교육기관에서 용접 기능장 강의라는 강사 정균호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용접 기능장 시험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자, 용접 기능장 과목은 용접공학, 금속재료, 그 다음에 용접 자동화, 공업경영, 용접 설계 시공, 용접 시험 및 검사, 이런 부분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용접공학 부분에서 대부분 한 30여 문제가 출제가 되죠. 그 다음에 금속재료 부분이 한 12~13문제, 그 다음에 공장 자동화, 용접 자동화 부분에서 한두 문제, 그 다음에 공업경영 부분에서 5~6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공업경영 부분은 범위는 너무 넓죠. 품질관리, 생산관리, 작업관리 이런 부분이 범위가 넓고, 또 우리가 평소에 학습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또한 공업경 부분은 5~6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업경영은 포기하더라도 합격에는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사나 산업기사처럼 과락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이죠. 기능사 시험이라든가 기능장 시험의 난이도를 보면은 거의 비슷합니다. 공업경영을 제외하고 또 용접 자동화재 부분을 제외하고는 기능사나 기능장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기능장이라 하면은 이론적으로 또는 실기 면에서도 어느 정도 달인이 되시는 분들에게 주어지는 자격이 돼야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좀 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준비하시는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좀 좋지 않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용접 기능장이 할 수 있는 능력들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중견 간부 이상 이렇게 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론이나 실기면에서 거기에 못 미치다 보니까 기능장 자격을 취득하고 현장에 나가셔도 어떻게 보면 대우를 못 받는 이러한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외국의 경우는 이러한 자격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철저하고 또 권위가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런 측면에서는 많이 뒤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또 이러한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도 취득하지 않는 사람이나 한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요즘 대기업이나 이런 데 측면에서는 용접 기능장을 취득하면은 그에 상당한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하고 있겠지만은, 아직은 하여튼 현장에서 기능장으로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안 되신 분들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들은 좀 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능장 용접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용접 기능장은 용접공학 약 30여 문제, 그 다음에 금속재료 한 10~2문제, 그 다음에 공업경영 부분에서 5~6문제, 그리고 용접 자동화 부분에서 한두 문제, 이렇게 또 설계 및 시공 몇 문제, 이렇게 해서 약 6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60점 이상, 즉 문제수로 약 36문제 이상 합격 마치시면 합격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용접공학의 처음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용접공학은 용접 총론, 그 다음에 피복 금속 아크 용접, 그 다음에 가스 용접, 절단 및 가공, 그 다음에 특수 용접 및 기타 용접, 그 다음에 각종 금속의 용접, 작업 안전, 이런 순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오늘은 첫 페이지, 자, 교재 3페이지 용접공학 총론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용접의 개요, 용접 원리. 용접이 무엇입니까? 용접? 한문을 그대로 풀이해보면은 녹여서 접합한다, 이런 뜻입니다. 맞습니다. 용접은 녹여서 접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용접은 어떤 재료를 가열하여서 또는 용융 또는 반용융 상태에서 용가제를 첨가하여
용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리적으로 금속학적인 원리에 의하면은 원자와 원자 사이를 매우 가깝게, 어느 정도냐, 약 1억분의 1cm 정도로 가깝게 접근을 시키면은 접합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원자 간의 인력 간에 의해서.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게 불가능하죠. 왜냐, 우리가 금속 표면에 보면은 매우 많은 산화물이라든가 불순물들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끈하게 보이지만은 그것을 매우 확대시켜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요철이 있습니다. 요철이 뭡니까? 요철? 울퉁불퉁면이죠. 이 상대편에 대한 울퉁불퉁면 접합이 다 어렵죠. 완전하게 이렇게 돼 있다면 두 개를 갖다 딱 대면은 원자 간의 인력에서 접합이 된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확대시켜 보면은 이러한 요철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원자 간의 인력거리 10^-8성, 10^-8성, 이 옹고스트롱 범위 정도까지 접근시키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옹고스트롱, 수옹고스트롱, 즉 원자 간의 인력거리 10^-8성 부분이 간혹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되죠. 이것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가스열이라든가 전기열이라든가 기타 열에 의해서 용융시켜 가지고 접합하는 거예요. 또는 확산작용에서 접합하는 이러한 방법이 바로 용접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용접은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대한민국 하면 서울특별시,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이렇게 구분을 하고, 또 경상남도 예를 한다면은 진주시, 사천시 이렇게 구분하죠. 이렇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용접을 크게 분류하면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어떻게 분류합니까? 융접, 그 다음에 압접, 그 다음에 납접. 자, 융접, 압접, 납접. 납접은 납땜이라고 하죠. 납접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대분류로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융접과 납접, 압접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간단히 설명을 합니다. 융접은 어떤 재료를 보통 접합이면 두 개 이상의 재료죠. 두 재료를 어떤 열에서 용융을 시킵니다. 접합하고자 하는 부분을 용융을 시키고, 이 용융시킨 상태에서 바로 접합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대체로 사이를 띄우거나 이래서 부족한 샘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족한 샘물을 용가제, 보통 용접봉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용가제라고 합니다. 첨가제를 이용해서 접합시키는 이런 방법이 바로 융접에 속합니다. 용접에. 따라서 이 재료와 이 재료 사이에 어떤 열에서 용융을 시키고, 그 다음에 부족한 샘물을 용접봉을 첨가해서 접합하는 이러한 방법이 바로 융접에 속합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용접의 대부분은 융접입니다. 전기용접, 즉 피복금속 아크 용접이라든가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또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CO2 용접, 불활성가스 아크 용접, 티그 용접, 미극 용접 전부 융접에 속하죠. 네. 자, 다음은 압접입니다. 압접은 그 말 그대로 압력을 가해서 접합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어떤 재료를 두고 동전극이나 이런 전극을 이용해서, 전극입니다, 전류를 통해줍니다. 높은 전류를 순간적으로 통해주면 이 접촉면에서 저항열이 형성이 되죠. 이 저항열에서 두 접촉된 부분이 녹습니다. 용융이 됐을 때 전기는 끊고 압력을 가해서 용접해서 만든, 용접봉은 없죠. 그 자체에서 녹아서 접합이 됩니다. 압력을 가해서 접합한다 해서 압접이랍니다. 압접. 자, 그래서 압접은 대표적인 것이 이제 스포트 용접, 우리말로 하면 점용접이죠. 이 자동차, 승용차를 만드는 TV에서 보면은, 승용차를 만들어 보면은 로봇 팔 같은 것이 갖다 탁 찍으면은
스파크가 팍 튀는 부분들 있죠. 이러한 바로 이렇게 이러한 용접이 원리입니다. 점용접이죠. 점용접. 네. 이것이 바로 앞접에 속합니다. 이 앞접은 용가제, 즉 용접봉이 없다는 것. 단지 두 재료의 접촉 면에 어떤 열을 이용해서 용융시킨 다음에 압력을 가해서 접합하는 방법입니다. 자, 다음은 납접 또는 납댐. 납접은 융접과 유사하게 그림은 보일 수 있습니다. 야, 모양 뭐 비슷하죠. 어떤 열로 가열도 하고 있고 용접봉, 즉 납도 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재료, 원재료는 녹지 않습니다. 원모재는 녹지 않고 적당한 온도로 가열했을 때 가열하고 나서 납을 집어넣으면 납이 아주 좁은 틈새로 스며들면서 보세관 현상에서 스며들어 가지고 접합이 됩니다. 보통 확산작용이라는데 표면에 아주 미세하게 용융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 원자 사이에 납이 스며들어 가지고 접합이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본드라죠. 본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납접입니다. 납접.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납접의 대표적인 것은 은납과 또 황도납, 이러한 경납이 있고, 그 다음에 전파상이나 전기상에서 많이 사는 납 있죠. 주석과 일반 납을 혼합물인 연납, 이렇게 해서 납접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용접의 대분류, 이게 간혹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고, 또 대분류 중에서도 다음 중 용접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대분류 부분 좀 어느 정도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용접의 역사입니다. 용접의 역사. 모든 기술 분야는 다 역사가 있겠죠. 용접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접의 역사는 아주 오래전 철기 시대부터라고 얘기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근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실질적인 용접은 약 1885년 정도부터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시험 문제에 간혹 나오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면은, 자, 탄소 아크 용접, CO2 용접이죠. CO2 용접. CO2 용접은 베르나도스입니다. 테르나도스가 베르나입니다. 베르나도스. 구소련의 베르나도스가 개발하였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가스 아크 용접, 플라스가스 아크 용접은 호버트, 미국의 호버트. 서브머리드 아크 용접, 케네디. 그 다음에 금속 아크 용접, 이걸 피복 금속 아크 용접이라고 하나, 피복 금속 아크 용접. 이것은 슬라비아노프, 시험 문제에 자주 실제가 되죠. 자, 가스 용접 토치를 개발한 프랑스의 푸세와 피카르, 이러한 정도. 그 다음에 탄소 아크 용접이었었죠. 여기는 탄소 아크 용접, 탄산가스 CO2 용접에 해당되는 것. 자, CO2 용접은 미국의 소화. 자, 우리가 많이 쓰이고 있는 용접도 되지만은 시험 문제도 자주 출제합니다. 자, 탄소 아크 용접은 탄소용 정글 이용하기 위해서 베르나도스. 금속 아크 용접은 미국의 소련의 슬라비아노프. 가스 용접은 프랑스의 푸세 피카르. 그 다음에 플라스가스 아크 용접은 미국의 호버트. 서브머리드 아크 용접은 케네디. 탄산가스랑 CO2 용접은 미국의 소화. 자, 이러한 부분은 시험 문제도 간혹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꼭 이해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용접의 일반적인 특성. 자, 모든 것은 장단점이 있겠죠. 용접도 마찬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용접의 장점은 뭘까요? 우선 이러한 장점은 어느 것과 비교가 돼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접합한다 하면은 어떤 것을 접합하는 방법은 야금학적인 접합 방법과 기계적인 접합 방법이 있습니다. 자, 기계적인 접합. 기계적인 접합 방법은 예를 들어서 이 두 재료를
볼트 너트로 접합을 해야 한다. 이 큰 재료를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접합은 불가능하죠. 자, 어떻게 합니까? 이 위에다가 이렇게 덕배판을 씌우고, 한쪽만 해갖고 또 힘이 없죠? 양쪽에 덕배판을 씌워서, 하게 되는데, 여기에 구멍을 뚫어야 된다. 뭐, 강도에 따라서 구멍을 많이 뚫어야 될 경우도 있겠죠? 이 구멍이 전부 다 이렇게 다, 세 개가 일치가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조립이 안 되죠. 구멍이 잘 맞게 하려면 가공도 정밀하게 해야 되고, 구멍 위치도 정밀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볼트를 끼워가지고 이렇게 접합을 해야 돼요. 만약 요 사이에 어떤 유체가 세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면 요 사이에다가 패킹제도 끼워야 되겠죠. 패킹제. 요 사이에 패킹제도 해야 됩니다. 자, 이것과 비교해서 똑같은 형상을 용접합니다. 자, 똑같은 형상입니다. 그러면 절단해가지고 자공해서 바로 여기는 용접을 이렇게 붙여서 용접하면 돼요. 자, 용접을 했을 때 하고 기계적인 방법에 볼트를 끼워서 볼트를 이용하거나 너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볼트 너트를 이용해서 하는 접합하고 무슨 차이가 다르죠? 자, 우선 용접이 간단합니다. 간단한 공정수가 간단하죠. 이거는 여러 공정을 같이 해야 되는데 공정수가 간단합니다. 자, 두 번째, 무게가 가벼워지죠. 이 덮개판이 필요 없죠. 여기도 덮개판이 없는데 기계적인 접합은 접합 덮개판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그만큼 재료가 많이 들어가. 공정수가 많이 들어가고 재료가 많아지니까 그만큼 무게가 무거워지고, 그 다음에 유체가 새거나 이랬을 때 가스 또는 물, 뭐 기름 이런 것들이 새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패킹제를 해야 되는데, 용접은 용접만 잘 해놓으면은 영구적이죠. 그렇죠? 자, 그런 측면에서 한번 해봅시다. 자, 재료가 전락되며 공정수가 감소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염의 효율, 제품의 성능, 수명이 좋다. 기밀, 수밀, 유밀이 좋다. 기밀은 뭐고 수밀은 뭡니까? 기밀은 기체가 새지 않도록 밀착시키는 거. 수밀은 물이 새지 않도록 밀착시키는 거. 그 다음에 유밀은 기름이 새지 않도록.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자동차 엔진 같은 생각을 해보시면은 가스켓을 끼워 넣거나 이랬을 때 패킹제가 일정 기간이 되면은 상에서 기름이 유출되잖아요. 그럼 다시 가스켓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나 용접은 한번 용접해 놓으면 그럴 일이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작업이 간단하고 또 복잡한 형상, 두께가 두껍고 얇은 거라든지 복잡한 모양이라든가 뭐 이런 또 쉽게 갖다 대고 용접하면 됩니다. 그러나 기계적인 방법은 이런 두께가 달랐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접합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 덮개 보조판 하나 씌워서 또 다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접합하는 복잡한 형상이 만들어져야 될 겁니다. 그러나 용접은 그렇지 않죠. 그다음에 작업이 쉽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어 주조와 단조에서 비교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조는 우선 금형이라는 목형을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또 금속형을 만들어가지고 주형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쇳물을 부어서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나 용접의 그런 것이 없죠. 강도도 크게 되고 중량이 주조에 비해서도 훨씬 간단합니다. 그 다음에 복잡한 구조도 용접이 쉽습니다. 자, 이중금속의 용접이 가능하다. 물론 이중금속의 용접은 접합은 기계적인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건 뭐 여기서 장점으로 나올 수 있지만은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장점이 있으면은 단점도 있겠죠? 우선 단점은 뭐겠어요? 자, 우선 기계적인 방법과 용접의 방법에서 용접은 한번 용접을 해 놓으면은 분해를 할 수가 없어요. 파괴가 되기 전에 분해가 안 되죠. 자, 자동차 엔진을 생각하시면은 일정 기간마다 엔진 오일을 교환하고 이러기 때문에 분해를 해야 되죠. 이럴 경우는 아무리 용접 성능이 좋아도 용접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분해를 할 수 없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용접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용접 금속이 순간적으로 녹았다가 응고를 하는 과정에서 수축이 생기고 이 수축에 따른 변형이 생기고 또 변형이 안 되면은 내부에 응력, 잔용력이 엄청 많이 남아있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잔류응력이 많이 남아있어서 취성이 많이 생길 수 있겠고, 다음에 품질 검사가 어렵습니다. 품질 검사. 자, 두꺼운 판을 용접을 하는데, 두꺼운 판은 아무리 전류를 세게 해도 완전하게 다 용접이 어렵습니다. 물론 용접이 가능 정도까지는 가능하겠지만, 만약 이렇게 용접을 했다. 정상적으로 용접한다면 이렇게 어떤 홈을 만들어 가지고 아래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용접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만 용접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겉으로 봐서 이렇게 해야 정상적인 강도 힘을 얻을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용접을 했어요. 겉으로 봐서 이 안부분이 용접이 됐나 안 됐나 확인이 안 되죠. 이렇게 용접을 하면 가공을 해야 되죠. 용접을 여러 번 해서 해야 되죠. 시간이 엄청 많이 되고 재료도 많이 소모되고 인건비, 재료비, 시간 엄청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용접하면 간단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용접해도 잘 파악이 안 될 수가 있겠죠. 물론 이 두께가 두꺼운 것을 사용한다면 이 부분도 용접이 됐어야 되는데, 자, 이럴 때 품질을 알아보기 어렵죠. 품질을 알아보려고 하면 여러 가지 시험 방법을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초음파 탐상이라든가 또는 방사선 RT 탐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품질 검사를 하기 전에는 겉으로 봐서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온, 특히 그 0도 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이 용접부에 취성이 생겨가지고 쉽게 깨질 수 있는 저온 취성이 발생할 우려가 많습니다. 자, 이러한 용접의 장단점, 모든 용접이라든가 어떤 금속의 장단점은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죠. 마찬가지 용접에서도 용접의 장단점 알고 가셔야 됩니다. 용접의 장점과 단점, 뭐 주조에 비해서 장점, 리벳에 의한 장단점 뭐 이렇게 있겠는데, 꼭 그걸 전체적으로 그냥 용접의 장점 또는 단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 가십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충분히 다 이해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은 용접 자세입니다. 용접 자세. 우리나라는 그냥 아래 보기 자세 F, 기호는 F, 플랫 포지션이죠. 그 다음에 수직 자세 V, 버티컬 포지션, 수평 자세 H, 호리존탈 포지션, 그 다음에 위보기 오버헤드 포지션 O, 또 전자세, 모든 두 가지 이상의 자세가 합쳐진 자세를 전자세라고 하죠. 이 자세는 올 포지션 A 이렇게 표시하죠. 자, 우선 아래 보기 자세는 용접봉이 아래로 향해 가지고 용접하는 것, 이런 자세를 아래 보기 자세랍니다. 좌로 가든 우로 가든 앞뒤로 가든 관계는 없겠죠. 예, 상황에 따라서 일단 아래를 향해서 용접하는 것, 토치나 용접봉이 아래를 향한 것을 아래 보기 자세입니다. 자, 재료는 수직으로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용접봉이 상하,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수직 상진, 위에서 아래로 용접하는 수직 하진법, 이러한 방법이 있는데, 수직 상진 하진 방법이죠. 수직 상진 또는 하진 이렇게 되죠. 자, 이런 방법. 그 다음에 재료가 수직으로 세워진 상태에서 용접봉이 수평으로 움직이는,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또는 좌에서. 자, 좌에서 우로, 위에서 좌로 가는 전지법, 좌에서 우로 가는 후진법, 뭐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오른손잡이에서 이런 수직 상진 자세 또는 수평 자세. 그다음에 위보기 자세. 재료를 위에 있으면 눈이 위로 쳐들, 즉 용접봉 위로 쳐들고 있는, 토치나 용접봉 위로 향해서 있는 용접하는 방법을 위보기 자세입니다. 위보기 자세. 다음에 전자세는 보통 우리 파이프를 생각하십니다. 아래 보기 파이프가 있으면은 아래에서 용접을 하고 점점 옆으로 가면 수직 자세가 되고 위에 가면 아래 보기 자세죠. 이런 방법이 바로 전자세. 전자세도 여러 가지 있겠죠. 자, 이런 자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셔야 될 건 뭐냐? 자세별 기호를 아셔야 됩니다. 자세별. 자,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국제 공인 자격이나 이런 데서는
이러한 자세들을 또 1지, 2지, 3지, 4지, 5지, 6지, 6지알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는 글루브를 뜻합니다. 글루브. 그래서 홈이죠. 글루브는 홈. 즉 맞대기 용접의 홈을 얘기하는 맞대기 용접을 뜻합니다. 보통. 또 F로 표시하는 게 있습니다. 1F, 2F, 3F, 4F. 즉 F는 뭐야? 필렛 용접입니다. G는 맞대기 용접. F는 필렛 용접입니다. 필렛 용접. 자, 따라서 외국의 경우는 이러한 자격의 경우를 우리나라는 용접기능사, 특수용접기능사, 용접산업기사, 용접기사 또는 용접기능장, 용접기술사 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죠. 자격증은. 외국의 경우는 매우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지, 2지 이렇게 자세별로 자격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자동차 운전면에서 대형면을 갖고 있으면 2종 보통, 3종 보통에서 운전할 수 있는 모든 차까지 다 용접 운전이 가능하죠. 근데 2종 보통을 가지고 있으면 몇 톤 이상은 뭐 운전이 못한다든지 몇 인 이상은 운전이 못한다는 이렇게 규정이 있듯이 외국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격이 없으면은 용접을 할 수가 없고요. 우리나라는 운전면허 한번 따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면 거의 평생 자격증이죠. 외국의 경우는 그 일을 종사하지 않으면 3년 정도, 또 종류에 따라서는 뭐 6개월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점검이 되고 보수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긴 합니다. 만약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면 자격증이 정지되거나 그것은 취소되는 그런 것이 바로 외국의 자격증이죠. 따라서 이러한 자격증이 없으면 아예 용접을 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 못하게 되죠. 중요한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 조선이나 플랜트 부분 또는 중화학공업, 원자력 발전 이런 쪽에서는 이러한 자격이 없으면 용접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보면은 조선 쪽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3지 자격증을 취득하면은 아래 보기 자세, 수평 자세, 수직 자세, 즉 3지는 수직 자세잖아요. 이걸 할 수 있고 4지를 취득하면 마찬가지 1지, 2지, 3지, 4지까지 할 수 있겠고 6지를 다 취득하면 마찬가지로 다 할 수 있겠고 6지알이 최고 이제 고난도 자격입니다. 6지알이 이렇게 고난도 자격증을 취득하면 그만큼 작업자의 몸값이, 용접사의 몸값이 올라가게 됩니다. 6지알의 용접사의 경우는 진짜 우리나라 최고의 용접사가 돼서 연봉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정도 되려면 최소 이러한 조선 분야, 플랜트 분야에서 4원 이상 이렇게 하셨을 때 짧게는 3년 내지 5년 정도 범위 내에서 열심히 하시면은 그 수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그러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노력하시 바라고요. 어떤 여러분이 시험 준비에서는 어떤 이 자세별 기호 F 아래 보기 자세, V 수직 자세, 그 다음에 H 수평 자세, 그렇죠? 이런 자세 기호를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용접에서 사용된 열은 우리가 전기 에너지를 이용하는 전기 용접 또는 뭐 서브머리드 아크 용접, 티그 용접 이런 것이 있고 가스열을 이용하는 거 있습니까? 가스 용접, 가스 절단 있죠. 그 다음에 전자 에너지를 이용하는 건 고주파 용접 또는 레이저 용접 또 뭐 있습니까? 전자 빔 용접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기계적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 압접, 속하는 저기 마찰 압접이라든가 그 다음에 냉간 압접 뭐 이런 것들이 기계적인 힘을 이용하죠. 자, 화학적 열을 이용하는 거 보통 한 가지 정도 있죠. 테르미 용접, 테르미질을 이용해서 용접하는 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열은 용접에 사용되는 열은 뭐 간단하게 몇 가지 있는 그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용접법은 여러 가지 용접법이 있는데 이 용접법 중에서 어느 용접이나 다 가능한 재료도 있고 어느 것은 일부는 용접이 어려운 것도 있겠죠. 자, 연강의 경우는 대부분의 용접이 다 가능합니다.
즉 연강 경우는 어느 용접이 가능한데 보통 피부과학 용접이나 CO2 용접 정도만 해도 충분하죠. 구태여 이 연강이 용접이 잘 된다 해서 불활성 가스학 용접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CO2 용접 또는 피부과학 용접 정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알루미늄의 경우는 피부과학 용접도 가능성은 있지만은 그런 것도 거의 하기가 어렵고 보통 불활성 가스학 용접이나 가스 용접을 많이 되죠. 이렇게 금속에 따라서 용접이 가능한 재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용접법을 필요에 따라 적용을 시키는 게 좋겠죠. 자, 이런 것을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은, 자, 그 다음에는 예상 문제 간단하게 풀고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8페이지.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자, 1번. 금속과 금속의 원자의 인력 범위는 얼마라 했어요? 가 10의 마이너스 1승,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5승, 10의 마이너스 8승. 이제 10의 마이너스 8승이죠. 1억분의 1cm, 즉 10의 마이너스 8cm 정도 가까이 접근시키면은 원자 간의 인력에 의해서 접합이 가능하다. 실제로 불가능하다고 했었죠. 그 이유는 표면의 요철이라든가 산화물, 불순물들 때문에 접합을 할 수가 없다. 근데 원리는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4번. 다음 중 금속과학 용접의 개발자는 금속과학 용접입니다. 자, 가 베르나도스. 아니죠. 베르나도스는 탄소화학 용접을 개발한 사람이죠. 탄산가스화학 용접을 개발한 사람입니다. 자, 슬라비아노프. 베르나도스는 탄소화학 용접이죠. 슬라비아노프, 바로 이분이 금속화학 용접, 즉 피부화학 용접을 개발한 사람입니다. 자, 푸세 피카르는 가스 용접 토치를 개발했죠. 가스 용접을 할 수 있도록. 자, 호버트는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을 개발한 사람. 즉, 이 정도, 답만 아시지 말고, 이 몇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무엇을 개발하는 같이 아시면은 한 문제를 풀면서 네 문제를 할 수 있겠죠. 그렇지요? 예,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9번. 다음 용접법 중 융접에 속하는 것입니다. 가 테레민 용접, 나 프로젝션 용접, 다 시임 용접, 라 초음파 용접. 자, 뭡니까? 테레민 용접이죠. 테레민 용접입니다. 프로젝션 용접, 시임 용접, 이것은 전기 저항 용접의 앞접에 속하고 초음파 용접은 앞접에 속하는 것이죠. 네. 자, 다음은 12번. 다음 페이지 12번. 전기 저항 용접에서 이용하는 전기 법칙은, 저항 용접은 줄의 법칙을 이용합니다. 줄의 법칙이 뭡니까? 계산 공식으로 하면 0.24 I 자승, I는 전류입니다. 전류 자승, 그 다음에 저항 R, T, 시간이죠. 저항이 R이고요. 0.24 I 자승 RT. 줄열은 0.24 I 자승 RT. 전류 자승, 저항 시간, 초단 시간입니다. 이렇게 계산된 것이 줄열입니다. 즉 저항열이죠. 저항열에 의해서 얻어진 열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저항용접에 해당이 됩니다. 답은 가번. 자, 14번. 납대법에서 경납과 연납의 구분 온도는 몇 도입니까? 경납과 연납은 온도가 용익점을 기준으로 해서 450도 이하에서 녹는 납은 연납, 450도 이상에서 녹는 납은 경납,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시험 문제에 가끔 나옵니다. 자, 19번. 다음 중 가스 용접
다음 중 용접 자세와 기호 연결이 잘못된 것은, 자, 아래 보기 자세, 수직 자세, 수평 자세, 수직 자세, 위 보기 자세, A. 자, 아래 보기 자세는 F, 수직 자세는 V, 수평 자세는 H, 위 보기 자세는 뭡니까? O죠. 오바이도에서. 근데 A로 되어 있으니까 답은 19번은 라번이 틀리는 답이죠. 자, 여러분도 맞추셨습니까? 네. 자, 20번. 다음 중 용접 작업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가 아닌 것은, 자, 용접 재료. 필요하죠. 열원. 가스열이냐, 전기열이냐, 저항열이냐. 열원 필요하죠? 네. 그 다음에 용가제. 용접봉, 와이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슬래그. 슬래그는 용접하는 작업의 구성 요소는 아니죠. 용접을 했을 때 생기는 하나 부분이지, 이것은 용접 구성, 용접의 구성 요소는 아닙니다. 답은 라번이 되죠. 자, 예상 문제. 쉬웠습니까? 예상 문제가 약 20문제 정도 했지만은 다 풀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 번씩 다 풀어보시고요. 자, 지금까지 제1장 부분, 총론을, 개요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 가셨습니까? 네, 그러면은 다음은 피복금속 아크 용접, 제2장 피복금속 아크 용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교재 10페이지. 교재 10페이지. 자, 피복금속 아크 용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기용접이라고 얘기하죠. 전기용접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피복금속 아크 용접입니다. 정확히 하면 전기용접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틀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전기용접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용접에서 정확한 용어로는 피복금속 아크 용접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용접봉 겉에, 용접봉 표면에 피복제를 씌워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는 대부분은 교류입니다. 교류. 이 직류 용접의 경우를 사용할 수 있는 직류 용접으로도 할 수 있겠는데, 직류 용접도 피복금속 아크 용접, 즉 피복 아크 용접봉을 사용하면 더 용접이 좋죠. 즉, 피복제에 한 10여 가지의 피복제 역할이 있습니다. 아크 안정을 시키고, 탈산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합금제 또는 가스 발생제, 고착제 등등 여러 가지 역할이 있어서 그 금속이, 용착금속이 정상적으로 양호한 용착금속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피복제가 하는 일이 있는데, 이 직류용접의 경우는 이 피복제가 없어도 용접은 가능해요. 그러나 아크 쏠림 현상도 생기게 되고, 용접기가 교류보다는 훨씬 구조가 복잡하고, 또 소음도 일부 있겠고, 그렇습니다. 정밀은 안정된 전기이지만은 거기에 대한 단점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교류 아크 용접기를 많이 씁니다. 교류는 1초에 약 120번, 우리나라 전기는 약 60Hz죠. 60Hz. 그래서 60번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플러스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사이클인데, 이러한 것이 60번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갈 때 전기가 끊어지고, 마이너스 다시 플러스로 갈 때 전기가 끊어지죠. 한 사이클에 2번. 그러면 우리나라 전기는 60Hz니까 120번의 전기가 끊어지는 거예요. 직류는 한번 전기가 통해지면 끝까지 일정하지만은, 교류는 전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계속 움직이니까, 움직이면서 순간적으로 1초에 120번이 끊어집니다. 즉, 이 끊어진다는 것은, 전기가 끊어진다는 것은 전기가 중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크가 매우 불안정하죠. 예. 그래서 이 피복제가 없으면은 용접이 어렵습니다. 왜냐? 피복제 역할은, 금속은 전기를, 열을 잘 통하는 물질이지만은, 비금속, 비복제 부분은 비금속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류 같으면 전기가 일정하게 흐르면 온도도 일정하게 일정한 온도로 유지가 되는데, 교류의 경우는 전기가 끊어질 때마다 온도가 이렇게 낮아지겠죠.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순간적으로 1초에 120번이니까 완전히 응고는 되지 않지만 쇳물의 온도는 이렇게 낮아지겠다. 높아졌다 낮았다 순간적으로. 끊어질 때는 낮아진다 이 말이에요. 비피복제, 즉 피복제 부분은 비금속이기 때문에 온도가 빨리 뺏기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최소의 어느 정도 평균 온도로 이렇게 유지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용착금속이 달라붙는 이유는 쇳물이 떨어질 때 모재에 닿을 때 온도가 툭 떨어지면서 서로 응고하려고 하기 때문에 달라붙는 현상인데, 이런 비피복제, 즉 비금속 물질이 덮고 있어갖고 온도를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용접봉의 쇳물이라든가 모재 쇳물도 어느 정도 온도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용접을 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피복금속 아크 용접봉에서 이제 그림 좀 잘 안 보이시지만은, 자, 용접봉의 겉에 있는 피복제, 안에 있는 그 심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용접이 이루어지면은 아크가 발생돼서 불꽃이 일어나게 되면 여기서 용접 심통에서 작은 쇳물이 떨어져서 나가게 됩니다. 이 작은 쇳물을 그것을 용접. 그 다음에 이 아크열에서 모재가 녹아 있고 용접봉 녹아서 쇳물 상태로 유지될 때를 영융지 그럽니다. 영융지. 영융지는 녹아 있는 못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그 다음에 모재하고 용접봉이 녹아서 하나가 되는 것을 용착금속. 피복제가 일부가 녹아서 이 겉부분을 덮여 있어요. 이걸 슬래그. 그 다음에 피복제가 타서 이렇게 용접부를 보호하고 있는 것은 실드가스. 아크열. 그 다음에 이 녹아들어간 깊이. 모재하고 모재의 일정한 깊이로 녹아야 되는데, 이런 깊이를 용입이라 합니다. 용입 깊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피부아크 용접은 보통 3,500도씨에서 5,000도 정도 이렇게 줍니다. 시험 문제가 간혹 나오죠. 피부아크 용접의 일반적인 온도는 3,500에서 5,000도. 최고 온도는 같이 피부아크 용접 최고 온도는 6,000도입니다. 우리 태양 겉에 온도가 6,000도라고 하죠.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용접 회로. 네, 용접봉에서 용접기에서 모재까지 가는데 그것이 이걸 용접 회로로 합니다. 자, 용접기에서 그 다음에 전극 케이블에서 홀더에서 용접봉에서 아크에서 모재에서 접지 케이블에서 용접기로 갑니다. 이걸 용접 회로로 한다. 간혹 시험 문제 나오죠. 용접기에서 전극 케이블에서 홀더, 그 다음에 용접봉, 아크, 모재, 접지 케이블, 용접기. 이것을 용접회로. 이것도 시험 문제에 간혹 나오니까 이해를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피복 아크 용접은 마찬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우선 가스 용접에 비해서 비교를 보통 하게 되죠. 직접 열에 이용되는 열이 매우 높죠. 보통 가스 용접이 3,400도 정도 되는데, 이 피복 아크 용접은 최고 보통 3,500에서 6,000도, 5,000도 정도 되니까 굉장히 높은 열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열의 집중이 좋겠고, 그 다음에 가스 용접에 비해서 그만큼 열 영향보다 적고, 또 기계적 성질도 우수합니다. 단점은 감전 위험이 있죠. 감전 위험. 그 다음에 가스 용접에서 강렬한 빛이 있기 때문에 눈에 충혈되거나 이런 눈에 안염이 일어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크의 극성. 우리가 보통 직류에서 모재를 플러스로 연결할 때 전극성이라고 하고, 모재를 마이너스 연결할 때를 역극성이라고 합니다. 자, 전극성에서 전기가 플러스 연결되는 부분인 경우는 높은 저주를 얻을 수가 있어요. 모재가 플러스일 때는 열이 약 70%,
모재가 마이너스 때는 약 30%, 즉 플러스 부분에서 약 70% 열이 나게 되고 마이너스 부분에서 30%의 열이 난다. 따라서 이 열들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용접을 하게 되는데, 모재를 플러스 용접했을 때는 이 열이 70% 나가게 되는데 용접봉은 30% 정도 열이 나게 되니까 좁고 깊게 용접이 됩니다. 역거성인 반대로 모재는 열을 적게 받는데 용접봉이 열을 많이 받으니까 용접봉에서 녹는 양이 많겠죠. 얇고 용접 깊이가 얇고 넓게 용접됩니다. 자, 용접의 이 극성의 장단점 시험에 자주 나오죠. 모재 용입이 깊다, 정극성은. 그 다음에 봉어 녹음이 느리고 비드폭이 좁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역극성은 용입이 얕고 이와 반대죠. 그런데 비철이라든가 얇은 판 용입이 얕기 때문에, 그 다음에 특히 청정작용이 있어서 알루미늄 등의 경합금, 즉 산화막을 쉽게 제거하기 어려운 이런 용접 부위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접 입열. 용접 입열은 보통 용접부에 주어지는 열량, 이것을 입열이라고 합니다. 입열. 그래서 이 입열의 계산 공식은 V분의 62i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V는 용접 속도, 그 다음에 속도는 분당 센티미터로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EI, 즉 E는 전압이고 I는 전류인데, 이걸 곱해준 것이 와트로 나오죠. 이렇게 해서 계산됐을 때 초당이기 때문에 여기다 60을 곱해줍니다. 그래서 입열 계산식은 H는 V분의 62i로 계산합니다. 이 공식도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게 되는데, 이 입열량이 보통 용접부에 주어지는 것은 보통 60%에서 85%. 용접부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65%에서 85% 정도가 주어집니다. 또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사항이 하나이니까 꼭 이해를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용적 이행이라고 합니다. 용적 이행. 자, 우리가 용접봉이 녹아서 점점점 방울이 커져 가지고 모재에 닿고 또 떨어지고 닿고 커지고 하는 것이 단락형이라, 단락이행. 그래서 보통 CO2 솔리드 와이어 용접할 때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데 단락이행이라고. 그 다음에 피부과학 용접에서 특히 고산화 티탄이라는 경우 심선에서 아주 적은 샘물이 떨어져 가지고 분무를 분사를 하듯이 하면서 떨어져서 용접이 되는 것을 분무이행, 영어로 하면 스프레이 이행이라고 합니다. 스프레이 이행. 그 다음에 용접봉이 녹아서 약간 좀 굵직굵직하게, 이건 그림이 좀 안 나타지만 핀치에 빨래를 쥐어 짜듯이 툭툭툭 튀어나가는 식으로 또 굵은 용적이 떨어지면서 용접이 되는 것은 입상이행, 영어로는 글로벌러 이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시험 문제 자주 출제도 되고 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용적이 미세할수록 용접부가 예쁘게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입상이행이라 이런 것은 아무래도 용접부가 좀 거칠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 이행 방식, 우선 단락이행, 그 다음에 분무상이행, 스프레이 트랜스퍼라고 하죠. 분무상이행 또는 다른 말로 스프레이 이행, 그 다음에 글로벌러 이행, 핀치 효과 이행 또는 입상이행,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림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림에서 했듯이 단락이행은 용접봉에서 녹아가지고 용접봉에 녹은 샘물이 점점점 커져가지고 모재에 닿으면 또 떨어지고, 또 점점점 커져가지고 모재에 닿으면 떨어지고, 이렇게 1초에 수십 번 일어나는 방법에서 샘물이 용접봉이 모재에 옮겨가는 이런 것을 단락이행. 그 다음에 용접봉에서 작은 입자가 떨어져가지고 하나 샘물이 모아지는 이러한 방법을 분무이행, 영어로 하면 스프레이 이행. 자, 용적이 좀 굵직굵직하게 떨어지면서 약간 빨대를 짜듯 뒤틀린 듯 하면서 떨어지게 되는데, 이런 효과를 핀치라고 합니다. 핀치. 툭툭툭 튀어나가는 핀치 효과형에 의해서 용적 이행이 들어서 입상 이행
또는 영어로 글로벌러 이행, 또는 다른 말로 핀치 효과 이행,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뭐 질문 설명을 한 것에 뭐 이유는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이 있겠습니까? 자, 너무 빨리 얘기해가지고 뭐 설명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나중에 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를 들으시나 수고하셨습니다.